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의 보고서 내용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검토 보고서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죠. 각설하고 시즌2에서 정치권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이낙연 두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임명 소식까지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반기 역전세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정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경제본부에서 한문도 교수와 짚어보겠고요. 일부 한입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죠.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호 기자는 취재활동도 하고 있으신데 네. 아이고 뭐 정치 이슈가 너무 많다. 주변에서 좀 짜증내는, 더군다나 요즘도 날씨도 덥잖아요. 그런 목소리 좀 들어보세요. 아, 그럼요. 뭐 주변에서 듣고 뭐 취재 과정에서 들어보면 제발 여야가 좀 머리 맞대고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좀 대안을 좀 찾아보는 모습 좀 보고 싶다. 왜 이렇게 서로 공방만 벌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서 두 분의 이 시원한 한입 뉴스 해석이 아주 정말 많은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봉우 연구원은 뭐 할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제가요? 저도 근데 사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보다 일단 제 자신이 이 정치 뉴스에 대한 피로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무뎌지지 않도록 인권이나 노동,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슈들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보면서 조금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네, 만회의 기회를 줬는데 제 질문이 청취율 조사 기간을 감지하지 못했네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뉴스들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KBS 시사본부, 배종찬 시사본부. 답은 뭐 어떻게 하시든 시사본부로만 지착이 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그저께 발표된 이 최종 보고서, 거기 보면 오염수 시료 분석을 한 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나온 보고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 분석을 하겠다는 건데, 지난해 12월 IAEA 3차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3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해 3월에 한 차례, 지난해 10월에 2차례 도쿄전력을 통해서 오염수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최종 이 종합 보고서에 시료 분석 한 차례만 이 끝낸 그 내용만 있느냐 궁금하네요. 그래서 2, 3차 분석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성급하게 보고서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 보고서가 마감 시한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다라고는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일본의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IAEA가 이런 보고서를 이번 7월에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이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료 분석은 좀 신뢰 있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3회 하는 게 맞다. 그게 화학 분석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그렇게 다 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종합보고서가 나온 거 결국 성급했다는 그런 의미로 풀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원자력 기구가 국제원자력 기구가 가능한 한 보고서를 빨리 정해줬으면, 좀 정리를 해서 내놨으면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차, 3차 추가 분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다음 달쯤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전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중국과는 가짜뉴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당장 방류를 한다 그래도 일본의 시간표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 내 어민들을 비롯한 일본 내 반대 여론, 그리고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8월로 밀린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2일 열리는 리투아니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네, 나토 회의에서. 그렇습니다. 나토 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기시다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류 계획의 안전성,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설명을 하고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1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아시안 외교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해서 네. 한국과 중국 외교 장관과 모두 개별적인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박진 장관을 만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외교 장관도 만난다는 얘기인데, 사실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4일,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가 발표된 날이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가짜뉴스 공방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가 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은 전례가 없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네. 라고 이게 사실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곧바로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 장관이 중국은 처리수에 대해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반박을 했다라고 또 맞불을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실제로 노심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핵분열이 일어나는 심지 노심이 노출된 오염수가 하루 100톤 이상 발생하는 걸 또 인위적인 설비를 통해서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부분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일본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는 벌써부터 사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일본 중국과의 관계가 또 상당히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이제 정부가 내일 이 오염수 이 검토 결과, 오염수 네. 관련된 이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찰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결과와 또 일본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정부의 방침도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가 23명 정도로 집계가 된다고 하는데, 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해 들어가 보니까 잇따라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 과정에서 23명으로 이제 늘었다,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영아, 지금 전체 수사 건수도 하루 새 198건이 늘어났고, 네. 사망자도 하루 새 8명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사망한 영아가 그렇습니다. 23명입니다. 네, 어제만 해도 15명이었는데요.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 경찰의 수사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용인에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긴급 체포가 됐고, 인천에서는 네. 출생 하루 만에 숨진 아이를 텃밭에 묻은 또 어머니가 체포되는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모에 의한 살인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망자는 늘어날 것이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또 친부모는 체포가 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제, 출생 통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신고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 출생 통보제를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아 보호, 아동 보호는 국가의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뒤늦게 이 대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료기관이 출생이 되면은 곧바로 의료기관이 신고하게 하는 출생 통보제는 일단 국회를 통과해서 곧 네. 시행될 예정인데 출생 미신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혼인관계 중인데 혼외 자식을 낳았을 경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출생신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관계 중에 혼외 자식을 출생했을 때 민법의 친생관계 추정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그 친부가 아니라 현재 남편의 친자로 추정해서 친모가 친부가 아닌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야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가족관계에 있는 부로 그렇습니다. 아버지로 기록되는 사람 밑으로 올라가 있는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생신고를 꺼리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혼외 자식이다 보니까 현재 남편에게 말하기조차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득 끝에 심지어는 이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또 문제입니다. 그 이유에 전 남편은 법원에서 이 아이가 나와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 후에는 또 친부가 실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친자가 맞습니다라는 판결까지 받아내야 친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발견했는데 이 혼외 자식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아이는 발견했는데 법적으로는 세상에 없는 아이인 기간이 지속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민법상의 이 친생관계 추정 원칙을 현실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최근에는 친자 확인이 굉장히 빠르고 간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되도록이면 친모 뜻에 맞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이런 생명이 있다. 이런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반드시 되어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영아 이 범죄 관련해서 살해 범죄 관련해서 가해자 중에 미혼모가 많다 이런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혼모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미혼모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입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었는데 국토교통위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니 뭐니 하면서 원색적 단어로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애써 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민 편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발언도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두 분 이야기를 나누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는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양평군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내피셜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그 본질은 사실상 같습니다. 현 정권에서 사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냥 잠시 묻힐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역사가 다시 소환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정우 기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 어떤 사안이고 뭐가 쟁점인가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게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요. 2017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평 지역에 너무나 이제 6번 국도를 비롯해서 교통이 안 좋고 많이 막히기 때문에 거기 고속도로를 뚫어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하남 쪽에서 시작해서 양평까지 쉽게 갈 수 있게 빨리 갈 수 있게 하겠다. 교통 분산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네. 맨 처음에 양평군 양서면 일대가 종점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2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해 이 3개 안이 국토부에 제출이 됐고 네. 10개월 뒤인 지난 5월에 국토부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근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이 처가 일가의 땅 거기서 이 나가는 종점 부분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축구장 3개 넓이 한 7,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이 있어서 특혜 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에 이 도로가 생기고 종점이 생기고 하면은 땅값이 올라서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윤 대통령 처가 일가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긴급 당정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결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고속국도 사업을 전격적으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봉 연구원,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논란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의 이유로 꼽는 것은 민주당이 이 허위의 선동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방해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다음 최종 노선 정말 이 노선이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만약에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 그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관여해서 사업을 하길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게 허위니까 방해가 되니 사업을 철회한다.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갑자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회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이제 네. 추진되던 사업이었고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는 사실 강상면이 종점이라는 게 사실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강상면이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사업을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갑작스럽게 나온 백지화 선언이라서 원희룡 장관의 오늘 발표도 또 추가적인 오히려 논란과 좀 공방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상황이고요. 네. 이 사안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많이 더우시죠?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토사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이죠. 상주 영천고속도로 불로 터널 부근에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천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도계 나들목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 도계 나들목에서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중앙선지선 양산 쪽으로는 물군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면서 대동 분기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정체 대부분이 작업 때문인데요. 부곡에서 동수원 쪽으로 정체고 이천 부근에서 막힙니다. 또 여주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면원 부근에서도 4km가량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원한대로 원래 계획대로 가도 되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지금 사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원희룡 장관 입장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데 대해서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도 남아 있으니까 얘기를 더 해보고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종점을 어디로 하게 될지는 추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 민주당의 선동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장관이 발표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국토부도 그 전까지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이 갑작스러운 백지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백지화를 해버리면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 공방이 더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하남에서 시작을 해서 양평군이고 결국 이제 양평군에서 어디를 중점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양평군에서 이 안이 나왔다면 양평군에서 이 안이 나온 과정 또 양평군의 담당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면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남아 있는 거죠. 갑자기 이게 바뀐 데는 뭔가 외압이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하나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과정 검토나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전면 백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양평에 두물머리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주말 특히 주말 이런 데 보면은 6번 국도가 엄청 막혀요. 그래서 그걸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이런 고속도로 계획까지 세워져서 예비 타당성 검사 조사까지 마쳤는데 그걸 중점을 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원래 양서면에 종점이 들어설 줄 알고 그걸 좀 준비하던 주민들은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강산면 주민들은 환영하겠지만 이게 원래 계획과 취지와 다르게 이 안이 변경된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정치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서 만남을 가졌는데 막걸리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해서 눈물도 보였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 방명록에 이제 못난 후배들에게 좀 가르침을 달라 이런 글귀도 남겨서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요. 곧바로 이어서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막걸리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막걸리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인근에서 팔지 않는 막걸리를 따로 공수해 올 정도로 이 막걸리 만찬에 또 공을 들였다고 하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 혹시라도 이제 당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거나 비판적인 말이 나왔느냐 이 부분이 조금 집중이 됐었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고요. 또 하나 이 기자들이 물어본 것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언제 만나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가장 그렇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빈번하게 묻게 되는 질문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조율 중이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줄다리기 없다라고만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리 중에서 가장 힘을 써야 되는 다리가 줄다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정희 씨 그냥 만나면 되는데 네.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만나는 과정에. 우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빨리 만나자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와서 순서가 다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DJ 묘소 참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이것까지 쭉 이어가면서 순서대로 온 거고 이재명 대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국내 뉴스 좀 자세한 부분은 이따 2부에 각설하고 시즌2에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결정이 내려져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논란이 크다 보니까 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죠. 네. 직무대행이 따로 입장문을 내서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네. 그런 취지를 가졌는데 사실 논란이 조금 더 커질 소지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김 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분리징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결국에는 KBS가 정파적이기 때문에 이 돈주로 옥죄다는 논리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분리징수를 한다는 것은.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실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대통령실이 이제 관련 기관에 관련 부처에 권고를 할 때 이 수신료를 TV 수상기가 없는 집 또는 내고 싶지 않은 집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고 불편해하니까 국민 불편 때문에 분리징수를 한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방통위원장 대행의 그렇습니다. 입장문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리징수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기관이 그런 이유로 정파적이라는 이유로 방송의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좀 되죠. 그럼 논란이 조금 문제가 남아 있고 방만경영도 지적을 했습니다. 피 같은 수신료를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임금 문제나 아니면은 이 보직이 따로 없는 이 간부들 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수신료가 월급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KBS가 하고 있는 많은 공적 책임들이 있죠. 재난방송 심지어 전시에도 방송하는 의무가 있고 네. 소수자 방송, 재외동포 위한 방송 특히 EBS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EBS도 수신료 일부를 가져갑니다.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EBS 연계의 그 EBS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을 위한 인프라들도 사실 KBS가 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 공적 자원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이 직원들의 월급에 쓰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효재 위원장 대행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까지 역임을 했고 조선일보에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급여를 탕진했다. 수신료를 급여로 탕진했다. 이런 표현은 좀 상당히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그다음 말씀드립니다만 분리징수가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말씀드리니까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징수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내야 되는 것이 수신료입니다. 자, 그러면 분리징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수신료를 내라는 이야기인가요? 우선은 그러니까 한전이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와 납부를 담당하는 계약 당사자예요. 네.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한전이 이 분리징수에 이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한전도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서 배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이 TV 수신료 부분만 이 절취선 방식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왔으면은 올 때 우리가 받아보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TV가 있으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내게 된다면은 이게 체납이 되고요. 체납자가 되고요. 연체 시에는 수신료의 3% 가산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와서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연간 이 체납해서 가산금 연간 보면 9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 안 내면 독촉장도 막 날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보험부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입뉴스에서도 국가보험부가 가짜 유공자를 가려서 서운을 박탈하겠다 이런 뉴스 전해진 적이 있는데 최근 보험부가 사망 3주기를 맞은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련 인터뷰 내용 짧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가보훈부 할 때 보훈이라는 것은 어떤 공훈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때 말하는 친일이라는 뜻이 그게 뭐냐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볼수록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분 예. 얘기했어요. 한 1분 정도? 네.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CBS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는데 어떤 것이 가장 이 친일 관련 부분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국가보훈부가 밝힌 바대로 친북 이력이 있는 유공자는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 그리고 친북 이력이 있는 유공자, 그리고 친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못 올라간 분들은 또 올려주거나 네. 아니면 지금 또 하나 언급된 것이 이 고 백선엽 장군처럼 한국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친일 이력이 지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성으로만 따지면 11명, 고 백선엽 장군까지 하면 이제 아마 12명일 텐데 지금 박민식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친일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에 이 고 백선엽 장군 비고란의 정보로 써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글자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만 써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법적으로 뭐 낙인이 찍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것을 지우겠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너무 자의적인 기준으로 친일 이력들을 친일파들의 친일 이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정권에 바뀔 때마다 이념적인 이유로 이런 양상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이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민식 장관은 정확히 아니라고 확언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시민사회나 다른 그 연구자들 결과에 따르면은 맞다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2009년에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서 넣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뭐 결정이 내려지든 검토될 필요는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요. 방금 전에 저와 진행자와 또 패널 간의 대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 관련인데요.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원상복구하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던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제도가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정부가 이렇게 다 이제 보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서는 합동 특별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부실 우려를 좀 막아내고 거기다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비과세 혜택도 철회되거든요. 또 감면받은 세금도 다시 돌려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예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 원상복귀할 테니까 다시 예적금에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이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해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말씀드리기 앞서서 모바일 빙수 쿠폰 받으실 분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빙수 드시고요. 축하드립니다. 3371-0205-4678-9933-9115-2708-4451-2516님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잘 드시고요. 오늘의 디저트 송도 시원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Lonely Night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책과 인책인데요. 이 두 표현은 뜻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서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어떤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일단 두 번째 음절은 공통으로 꾸짖을 책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책이란 말에서는 물을 문자를 써서 잘못을 캐묻고 꾸짖음을 뜻하고요. 인책에서는 끌어당길 인자를 써서 잘못된 일의 책임을 스스로 짐을 뜻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예문을 잘 들어보시고요. 문책과 인책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앞으로 영업 실적이 저조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지도부 총사퇴 같은 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문책은 문책을 당하다 또는 사고 경유를 문책하다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인책은 인책 사임이라든가 인책 사퇴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장맛비가 쉬어가는 동안 무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기승이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더 올라 전국적으로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대전 32도, 광주 33도, 강릉 34도, 대구와 포항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고 특히 일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여수에는 이미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3.5m까지 일겠고 제주도 해안에선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남부지방, 늦은 오후부터 충청권 남부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8도, 습도는 62%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추진과 관련해 바뀌는 노선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에 나섰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긴급대책 간담회 끝에 양평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3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검사에 의한 불법 구금,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방송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라서 네. 식사를 하고 오세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어떤 요기를 하세요? 저는 끝나고 나서 뭘 먹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점심에 박지원 캐스터는 뭘 많이 드세요? 저는 사실 과자를 많이 챙겨 먹어서 네. 군것질을 많이 합니다. 괜히 질문했네요. 네. 편의점 얘기하시려고. 네, 편의점 이야기를 해서 여쭤봤는데 네. 분위기를 맞춰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의 한 편의점에서 폐기해야 할 삼각김밥의 유통기한 라벨을 네. 바꿔치기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저는 과자를 먹어서 그렇지만 삼각김밥 네.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많잖아요. 올해 들어서 처음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것처럼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날씨에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일단 글쓴이는 유통기한 속여 파는 CU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유통기한 라벨 일부가 잘려나간 이 삼각김밥 포장지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견출지가 새로 붙여져 있었고 네. 그런데 훼손된 라벨을 자세히 보면은 희미하게 원래 유통기한이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아래가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최소 6월 30일까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삼각김밥을 먹다 보니까 밥이 너무 딱딱했고요. 마요네즈가 이 상한 듯한 입안의 비릿함과 시큼함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먹다 보면 이거 좀 상한 거 아니야 느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씨도 유통기한 라벨을 한번 확인을 해봤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훼손된 걸 알아차린 거죠. 글쓴이는 업주에게 그래서 견출지로 붙인 게 유통기한이 맞냐 여러 번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았고요. 결국 이 삼각김밥 제조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조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견출지로 붙인 것은 가짜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자, 그러면은 제조사에서 가짜로 유통기한을 가짜로 갖다 붙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네, 제조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A씨는 이런 사실을 CU 본사 측에 알렸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A씨가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상담원은 그렇다면 저희가 주의를 줄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당황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고작 몇백 원 아끼자고 먹는 걸로 장난을 치냐, 먹고 탈라면 어쩌려고 그러냐 분노를 했고요. 사연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편의점 본사 측도 논란을 빚은 데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피해 고객이 CU 본사에 알렸을 때 상담원의 답변이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잘 이해가 가진 않네요. 자, 영장 보내드립니다는 가짜 검사의 한마디에 한 의사가
40억을 빼앗겼다고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40대 의사 A씨의 삶이 단 한 번의 통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쓰였다면서 으름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씨의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덜컥 겁이 났겠죠, A씨도. 그래서 A씨는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빠르게 눌렀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는 실제로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거죠. 이해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피싱 수법이죠, 그죠? 네. 이미 휴대폰이 오염됐고 오염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엉뚱한 사기 조직원의 한 사람이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영화도 있긴 한데 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어도 이미 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A씨는 가짜 검사의 말에 속았고 예금이랑 보험, 주식은 물론이고요. 은행 대출까지 쫙 끌어당겨서 받았던 이 40억 원을 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 일단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고요. A씨의 40억 원은 돌려받았을까요? 돌려 못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해외로 빼돌려서 찾을 길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A씨의 사례처럼 이 전화 금융 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데 지난해 35%였는데 올해 5월까지 피해가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부분도 꼭 유의하시면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고도화돼서 이제 수법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만큼 뭐 검사가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화해서 돈 입금하라 뭐 이런 이야기 구속영장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특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좀 드리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된다. 만약 그런 일 있으면 자식한테 전화해라. 내가 알아봐 드리겠다. 속으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담 소식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가장 맛있는 물은 생수가 아니라 이천수다. 유명하셨죠. 네. 대단하셨는데. 자, 올림픽대로 1km를 빗속 질주해서 만취한 뺑소니범을 잡았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 아시는 만큼 음주 뺑소니범을 잡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이었어요. 당일 촬영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던 이천수 씨는 정체 중인 올림픽대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밀리지 보다 보니까 저쪽에서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노령의 택시기사를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택시와 추돌을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차량을 두고 도주를 한 거였어요. 하필이면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비를 다 맞으면서 올림픽대로를 약 1km 전력 질주해서 결국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이천수 씨는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 상황에선 누구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라면서 아무도 사실 모를 줄 알았는데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줘서 좀 쑥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달려간 거네요. 차를 운전해서 간 게 아니라 본인이 뛰어서. 거죠. 이야, 역시 엄청난 속도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위용입니다. 저는 한 20m도 못 달릴 거예요. 저는 10m도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화장실 몰카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천수 씨는 여자 화장실 몰카범을 잡은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내분이 당시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뜻 말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쓱 한번 자랑하신다면서 뿌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천수 선수 정말 축구 해설도 맛깔나던데 정말 좋은 일 했습니다. 이천수 선수에게 모바일 빙수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연락이 닿을지. 네, 배종찬 시사본부입니다. 네. 자, 충남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비들이 집을 잃고 쫓겨나고 있다고요? 네.
충남 예산군 그리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었어요. 네. 지난 4월에 예산시장을 재개장한 이후에 2달 만에 48만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6월 말 기준으로는 누적 방문객이 68만 명에 엄청나네요. 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 모든 것에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렇게 예산시장은 활성화가 됐지만 슬프게도 이곳을 찾던 제비들의 둥지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예산시장 내에서 100여 개의 점포 중에서 32개 점포에 리모델링이 들어갔고요. 문제는 이 제비둥지를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곳을 터전으로 삼던 제비의 둥지가 상당수 사라졌고요. 대략 75개에서 제비둥지 가운데 20개 정도가 떠났다고 합니다. 흥부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흥부 그립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혹시 제비 보신 적 있나요? 근처에? 제비 보기 어려워요. 비둘기는 너무 자주 보게 되고. 비둘기 너무 많죠. 까치 가끔씩 보게 되고. 제비 보기 왜 이렇게 힘들죠? 저도 제비를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도심이나 리모델링 등으로 서식지가 사라지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서울에서는 제비를 보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보니까 최근에 20년 동안 전국에서 관측된 제비 수는 1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리모델링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관리사는 이 제비들은 늦으면 8월까지 둥지를 짓고 번식을 하는데 이 시기를 피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어땠을지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법원의 백종원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제비 돌아와요. 내 음식 맛있죠. 되셔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스테인 뉴스 파이트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소장은 또 왜 뭘 시비 걸려고 그래요? 또 왜? 주말에도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배종찬 소장님하고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중 나오면 주말 안 나오고 주말 나가면 주중 안 나오고 자꾸 저 협박하세요. 자르려고. 네. 뭐 케미를 또 자랑하시는. 네, 게시판에서도 좀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네. 자,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네 아니오 토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 아니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MB 정부 때의 인물 유인촌. 네. 오늘 이 유인촌 배우죠. 배우로 많이 알려지고 우리에게는 또 전원일기로 기억되고 있는 배우인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문화계 발전에 유인촌 특보 도움 된다 안 된다?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요. 안 되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예전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고 하여튼 도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할까요? 예, 의견을 더 붙이신다면요. 유인태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문화체육특보다 그렇게 쓸 사람이 없을까요? 이분의 어떤 품성도 품성이지만 당시에 MB 정부 때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들 결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인데 과연 또 그거를 망령을 부활시킨다?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장성철 소장이 기대가 됩니다. 도움 되죠. 묻지도 않았는데. 도움 됩니다. 네. 가로 열고 도움이 됩니다. 보수 우파 쪽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뭐 그때 문체부 장관이었나요? 문화부 장관이었나? 그때 하실 때도 좀 상당히 좀 편향됐다? 아니면은 좀 한쪽에 치우쳐졌다? 그런 평가가 좀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 분들은 상당히 더 지원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국정에 반영될 소지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도움이 된다. 장관으로서의 풍부한 경험, 또 많은 드라마와 또 영화에 출연했던 그런 또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에. 근데 저는 이거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인물들 한번 권력을 잡고 또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해봤던 분들이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또 뭐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겠다? 그보다는 더 새로운 분야의 문화가 지금 많이 뭐 불러일으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문화 쪽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대통령께 조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특보로 임명돼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장성철 소장이 추천해 줄 수 있는 문화체육특보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쪽이 예를 들면 다 진보나 좌파 쪽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뭐 BTS를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웠던 분도 계시고 또 뭐 다른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거 어떨까? 좀 덧붙이면 신사업 쪽으로 해야 돼요. 신사업 쪽. 그러니까 좀 사람이 여기 없을까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윤석열 정부의 총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어떤 집권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지금 1년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MB정부 2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그러니까 좀 윤석열 정부다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윤석열 정부다운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인물도 새롭게 발탁하고 그래야 좀 이 정부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B정부 2다라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 정부에서 누워서 침 뱉기다. 인사를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의 인재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또 근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거의 다 초토화됐어요. 국정농단이라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거슬러서 MB 정권 때 국정 운영 경험을 해봤고 그때 인재들을 모셔다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좀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되면은 새롭게 문화 창달에 더욱더 많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느낌상 한 자리 챙겨줬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그냥 고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 주는 거 보면. 자, 사람에 대한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더 불거진 이슈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 이 논란인데 자, 먼저 장성철, 이번에는 장성철 소장께 이 논란이 커진다 안 커진다. 그 두 가지 면으로 나눠봐야 잠깐만요. 되는데. 커진다 안 커진다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커진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께 커진다 안 커진다. 이미 커졌다. 커졌다. 네. 두 분 다 이제 커졌다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어떤 김건희 면이?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그렇게 증폭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국정 운영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정부의 검토, 뭐 여러 가지 뭐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 얘기 다 들어가지고 예타까지 통과된 국정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안 해.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경영 시스템이 좀 망가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논란이 되니까 논란을 좀 빨리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건데 그 논란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검토해온 국정과제, 여러 가지 국책사업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고요. 처음에 왜 검토됐냐고요. 두물머리 그쪽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좀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처음에 검토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몇 년 동안 얘기 나눈 것은 다 이제 뭐 무산된 거 아니에요. 이게 맞나? 국정 운영 결정 시스템이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논란이 그런 면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 부대변인께서는요. 왜 커졌다고 그랬냐면 오늘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전면적지화를 얘기하면서 이게 논란을 더 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포함이 되면서 주목도를 끌었죠. 왜냐?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이 예타 사업이 종점이 변경되는 거는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주 있는 일이다 하는데 20년에 딱 2번 있었어요. 아니, 자주라고 안 했어요? 아니, 저희 의원, 그 국민의힘 의원께서 자주 있는 일이다. 주민들이 바라면 뭐 이거 종종 바뀐다 하는데. 드물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 21년 5월에 모든 예타 사업으로 했던 게 양서면에서 종점이 끝나서 네. 이리 가자 했던 게 원래 종점은 양서면인데. 양서면이었죠. 이게 거의 한 8, 9년, 10년 가까이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2년 1월부터 국토부가 강상면을 명시를 해서 공문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의혹과 의문이 있는데 그 종점의 땅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김건희 여사 오빠가 운영하는 법인이 매입한 땅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은 의아한 눈으로 보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철저히 밝혀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의 권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그다음에 카르텔에 대해서 그렇게 칼을 뽑아 들었는데 이 또 이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돼 나갈까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심각한 게 이게 말이 꼬였어요. 처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책임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직원 실수였다. 뭐 직원이 실무자다.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알았던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김성교 의원이 당시에 양평군수였을 때 이건 본인이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타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케이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예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와 양평군수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양평군수 이 여기에다가 기재부 총리가 오케이를 하려면 특히나 종점을 바꾸려면 어디가 있겠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퀘스천 마크를 찾아서 가야죠. 진상규명이 됐는데 그런데 장 소장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처음 이 의혹을 접했을 때의 반응이 허무맹랑한 맞아요. 소리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어공과 널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확대한 데대로 근거를 가지고서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결정으로 보여서. 무슨 말씀이죠? 감정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원희룡 장관님이 이랬잖아요. 나 정치 생명 걸 테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 걸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 그냥 백지화 안 할래요. 이래버렸잖아요. 우리가 왜 백지화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야당이 의혹 제기하니까 그럼 안 할래요. 이래버렸거든요. 이건 감정이죠. 전 정상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면은요. 야당이 의혹 제기하면은 다 다른 국가 정책 다 안 할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하남 양평 간의 고속도로 필요성은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원희룡 장관이 어떤 해명 차원이긴 합니다. 이거 안 할래요 하면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이 안 한다면은 뭐 안 하겠죠.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서 부대변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봐서는 이거는 합리적으로 봐서 안 하면 안 돼요.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못된 짓입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국민들한테요. 21년 5월에 예타가 끝난 거는 양서면인데 당시 양서면이 BC가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BC가 뭐죠? BC가 이제 비용 편익인데 그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뭐 평가 방식이에요. 비용과 편익. 투입하는 비용만큼 수익이 나중에 얼마만큼 날 것인가. 그래서 1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 미만으로 되면은 좀 어렵다. 1 이상으로 1에 가까우면은 오케이. 이건데 양서면 쪽으로 해도 21년 5월에 예타 사업은 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BC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어떤 현안들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다는 판단을 하면 오케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에 좀 BC가 부족하더라도 오케이가 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 불편을 해소해서 두물머리에 어떤 교통체증을 없애자라는 측면에서 고속도로를 해놓는데 갑자기 18km 떨어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갑자기 한 8, 9개월 만에 그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 정부가 들어서 바뀝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평군에서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겨요. 국토부가 양평군한테 의뢰를 합니다. 어때? 그런데 양평군 좋습니다 하고 바로 보내요. 그런데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근데 하남시는 지금 화가 났어요. 우리도 좀 바꿔줘 했더니 조용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검토나 대하는 태도가 너무 양평군, 특히나 국민의힘 군수였고 김성교 의원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특히나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땅이 있습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희룡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과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정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에서는 이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내년 총선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아싸리 죄송합니다. 아예 이건 논의 대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될 수도 있는 이슈니까요. 민주당에서는 물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겠죠. 끝까지 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밝혀야죠. 그 끝이 어디인가. 네. 과연 이 종점에 말하자면 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보통 보면요. 종점이 생기면요. 종점과 그 땅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취재를 해보면 그 종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 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점이 끝나는 지점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을 해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988 종점 찍으면 거기서 도시 개발되고 네, 터미널이 더 생기는 늘어나면 거니까. 또 도시 개발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혹이 크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또 모습이 많이 포착되는 두 인물이 추미애 전 장관, 이낙연 전 대표.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이 대표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키워드로 달라고 했더니 장성철 소장께서는 힘내라 추미애라는 말씀을 주셨고 서영주 부대변인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주셨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사람,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인가요? 추미애 전 대표인가요? 자, 장성철 소장님 벌써 왜 힘내라 추미애라고 하셨죠? 추미애 전 대표의 판단과 결정은 민주당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 놓은 일들이 있어요. 풍지박산. 네, 드루킹 특검 알잖아요. 네. 댓글 조작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한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해야 돼요. 했다가 차기 대권 후보 민주당에 싹 김경수 지사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집단으로 공격받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윤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 그냥 적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총을 난사하고 있어요.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난사하고 이낙연 대표에도 난사하고 그냥 적이 누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는 난사하지 않지 않나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편을 들어줘가지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자기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랜드 디자인 플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당의 전반적인 주변 분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거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의 지금의 행보 어떤 평가들이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죠. 네, 아주 솔직하게. 추미애 전 장관이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숨 쉬죠. 네, 한숨 쉬는 분들이 많아요. 자극적으로 할까요? 네. 구체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이러지? 아실 만한 분이?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정치의 신의와 도의를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중진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화합과 어떤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발언들이라는 걸 분명히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왜?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 겁니다. 물론 앞에 총선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도약을 해서 대선까지 바라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가시다가는요. 총선도 총선이지만 대선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을 염두하고 있을 거예요. 대선 2027년에 그럼요. 추미애 전 장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이 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
저는 명예회복 그런 것보다는요. 교두보를 삼아서 이 교두보로 본인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5선까지 했는데 어느 지역구 가서 6선 하면 뭐 할 겁니까? 물론 국회의장 그런 직도 있겠지만 정치인에게는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보시면은 정치적인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말하자면 저격하면서 이런 정치적 욕심을 부린다는 건 선당우사의 정신에는 매우 벗어나는 일이다. 선당우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상당히 귀담아들을 가능성도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그러면 당의 부담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추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만 자제해 주실 수 없냐 이거 안 되나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만 놓고 보면 본인이 지금 악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가까워졌어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곤란해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을 앉는 순간 그러면은 당의 어떤 통합과 또 화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극대국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 못 치러요. 민주당이 잘 돼야 내년 총선에 이겨야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망가지면 다음 넥스트가 없습니다. 추 전 장관의 행보가 친명계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 부담스럽죠.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추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든 이렇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국민적인 신망, 지지도가 좀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네. 검찰총장을 핍박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갈등과 분란을 일으켰어라는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진영이나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본인은 이번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내 잘못 아니야라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좋은 글씨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내년에 나 총선 출마할 거야. 그래서 명예회복할 거야.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좀 방송에 좀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냐. 논란되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요즘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방송 나와서 자신의 논리를 얘기하고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시청자들 듣고 계시니까 추미애 전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과 좀 달라요. 아하.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책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인쇄된 활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따지고 보면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금 좀 너무 과욕을 부리시고 있다. 좀 돌아가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분들 중에서 민주당 공천 못 받을 분들 다 모아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 이상만 받으면 한두 석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 내년 총선 리스크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허들이 몇 개 생긴 것 같아요. 조국의 허들, 추미애의 허들 또 다른 분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허들을 어떻게 잘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으로 잘 수습할 것이냐 무마할 것이냐 그것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허들 치울 겁니다. 장성철 소장의 분석은 추 전 장관의 등장은 민주당의 부담이 될 것이다. 허들이다. 네. 자, 또 한 사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발빠른 행보입니다. 호남을 다녀갔고 이제는 봉화마을을 거쳐서 평산마을까지 방문을 했는데 자, 대통령님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할 때요.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배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먼저 서부 부대변인께는 지금 당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분들도 계실 거고 비명으로 이제 또 이 이야기되는 의원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기국과 행보 당내에서는 대체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당내에서는 긴장하는 분들도 많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평상적인 행보입니다. 1년 동안 있었고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본인 인사할 건 인사해야 되잖아요. 현충원도 가고 전임 대통령도 만나고 선친묘소도 가고
그건 통상적인 일정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안에서 빨리 만나 막 이러거든요. 물론 시급하게 만나는 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정리할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급이라는 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만나 안 만나 기다려 이런 좀 지리한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억척이 안 생기게 네? 좀 화끈하게 이 당이 어려울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도와줬다 이런 표가 날 수도 그러니까 빨리 만날 수도 안 있는데 도와주진 않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뭐 상임고문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설마 당을 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갖는 게 조금 이게 안에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통보고 놀란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거나 뭐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반세력을 할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억측이고요. 예, 만나서 저는 역할 논의를 물밑 작업을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빨리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좀 불편한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 측으로서는 만나면 좀 뭔가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뭐 굳이 썩 만나서 나에게 정치적인 이득이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당대표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중요한 인물이 들어왔으면 일부러 어디를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포용하고 품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만나시라. 뭐 만나네 안 만나네 가지고 되게 이상한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날 거예요. 네, 만납니다. 곧. 네, 여하튼 뭐 안 만나는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남 양산을 찾아가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리고 초대 총리이기도 하고 힘을 실어줬다. 정치적으로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게감이 얹혔다.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머리가 좋은 분들이 억지로 그냥 그런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 찾아오면은 다 거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당신한테도 좋은 말하고 당신한테도 나라 걱정하고 그렇게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서 옳은 사람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공천을 앞두고 갈등과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당 분위기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비주류 5선 의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을 언급했는데 최영주 부대변인 이거 당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곧 분당하려고 하나 이렇게 봅니까? 분당은 없습니다. 각 의원들께서는 총선을 앞두고 분당을 한다는 거는 민주당이 잘 돼야 본인들도 공천 여부를 떠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이라는 건 헤어지는 건데 본인이 유쾌하게 결별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당을 애정어린 쓴소리는 아니다. 당을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분당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국민의당하고의 어떤 그런 정치 지형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분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합의점들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아니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총선. 총선에서 승리는 결국에는 계파 간의 승리 이게 누구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중요한 주제인데 두 분 말씀 뭐 한 번씩 들어볼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자, 두 분께 하고 싶은 말씀 키워드로 받아봤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방류 카르텔이다.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일본 편들지 마라 이렇게 계신데 먼저 장선수 선생님 일본 편들지 마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 뭐 국무총리실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일본 자료 받아가지고 그대로 일본 측의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은 야 이거 방류되면 생명과 안전 좀 위협받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이러는데 자꾸 그냥 강요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래서 좋아요.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는 거 나빠요. 과학적인 데이터 전혀 없잖아요. 그냥 막 옛날 광우병처럼 선전선동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내년 총선에 유리하지가 않다. 보다도 객관적이고 국민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나 이런 게 일본 자료를 주로 참고해서 정부 여당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일본 편들지 마라. 그래서 참고로 우리 시찰단이 간 자료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일본 도쿄전력에서 자료 줬는데요. 우리가 자료 보니까 별 문제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기까지 좀 같이 엮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류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일본 오염수 관련 사안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탄핵 보통 김기현 대표 발언을 보면 저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속담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하는 것들은 정부가 일본 편만 들기 때문입니다. 국민 편 들어달라. 내려와서 민주당처럼 좀 비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손잡고 일본한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성 우리가 국민들 불안해하니까 좀 계란달라 제대로 분석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자는 건데 정부 일본 편만 드니까 저희는 계속 규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류 카르텔이 왜 그러냐면 한미일이 공조해서 방류를 묵인하고 있다. 왜냐 미국이 AI의 최대 지원국이잖아요. 그런데 태평양에 접한 국가 중에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묵인하고 있고요. 일본은 당연히 방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일본에 지금 대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이거를 방류 카르텔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아무리 미일이 공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불안해하면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중국의 주장과 거의 똑같고 유사하거든요. 그럼 중국과 카르텔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네? IAEA 지금 분담금 중국이 2등 내요. 중국 2등이에요. 네? 그래서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인데 중국 2등이니까 중국과 카르텔을 타서 3이 더 세죠. 네, 여하튼 토론 카르텔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자,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한 이야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는 대선 불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서영주 부대변인이 평가를 해주셨고요. 뭐 기사 시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거는 귀신이 시나락을 까먹는다고 해서 이건 전혀 아니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소리다. 그렇게 또 이해를 청취자분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각설하고 시즌 2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지난 4일 정부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내세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 중 하나는 역전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다른 거 질문하기 전에 또 우리 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지금 하반기 조금 내년 초반 서울 수도권에 부동산 아파트를 좀 살만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많이 떨어진 곳들이 좀 있죠. 뭐 강동구는 많이 떨어졌다 지금 좀 올라왔고 서울로 말하면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나 안양 지역이 많이 내려갔는데 거긴 또 많이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 소득이 좀 뭐 샀을 때
한 소득이 한 30에서 35%이 정도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요돼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서초 강남은 다시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쪽에 진입하시거나 또 마용성이라든지 다시 지금 호가들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제가 하반기를 봤을 때 말씀 주신 역전세 부분하고 또 부동산 PF가 해결이 안 됐고요. 또 금리 인하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거나 어쩌면 네. 또 0.2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PF 문제뿐이 아니라 또 미분양 문제가 지금 분양을 안 해서 그렇지 분양을 하게 되면 또 미분양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상황이 아직 변동성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 올라갈 회복하는 지금 꼭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뒤부터는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겨울까지 좀 보시고 내년 봄까지 보시고 나서 시장에 가셔도 늦지 않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공공 분양이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총선도 있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 또 MZ세대 표를 얻고 싶으니까 좋은 자리에 좋은 가격으로 분양 나올 것 같거든요. 그쪽에는 좀 무주택자분들이 신경 쓰시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귀에 쏙 들어오는 또 부동산 관련 동향 정보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었는지요? 일단 주거 안정의 개념에 포커스를 맞춘 거 민생 안정이라는 속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 투입이 돼 있는데요. 일단 역전세가 포커스죠. 역전세 포커스고 이제 신혼부부들의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택담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그거를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연소득 뭐 7천을 갖다 뭐 8천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네. 결론은 그럼 대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같긴 하고 역전세를 도와주는 정책 같긴 해요. 한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전세 부분의 갭에 대한 부분이 임대인이 안게 되잖아요. 대출을 받게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금리 수준도 아직 발표는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시중은행 금리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는 분이 그것을 전세 대출 반환 보증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은 계속 내야 되고 그럼 2년에 대한 금액이 좀 액수가 크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값이 높았던 지역 이런 데서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억짜리가 7억이 되면 7억을 일단 내주잖아요. 먼저. 그러려면 얘가 선순위 채권이 되니까 뒤에 들어오는 분 보증금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다 3억 4억 갭을 계산해 보면 똑같거나 시세하고 똑같거나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하고 보증금하고 똑같거나 너무 좀 오버슈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출이 줄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니까 보증금이 불안하니까 깎아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더 내려가겠네요.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고 전세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좀 이제 텀이 있으니까 충분히 시세에 대비해서 채권 들어가더라도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그래서 절반은 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절반은 아직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해결된 것 같지만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러면 2년 뒤에 또 어떤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또 전세를 내준 임대인에게는 이런 것이 이제 고민될 것 같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역전세 대출의 규제가 완화됐는데 DSR 40% 기준을 깨고 DTI 60%를 적용하겠다는데 좀 이게 부동산 용어가 나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쉽게 이 용어를 설명을 해 주시면요. 쉽게요. 그러니까 DSR은 요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DTI는 예전에 나왔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건 뭐냐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되면 우리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기타 또 다른 대출도 있잖아요. 그 다른 대출의 이자. 원금 말고요. 이자만 더해가지고 그거를 비율을 산정해서 대출해 주는 거고 지금 요새 나오는 DSR은 그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금에다가 이자에다가 기타 대출은 아까는 이자만 했잖아요. 이것도 원금하고 같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리스 월세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원금 같이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 원금 비중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DSR이 강하죠.
DTI는 조금 더 대출 액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DTI는 소득과 관련된 거니까 더 많이 적용 비율을 높여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로 이제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면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뭐 꼭 대출을 받아서 내주고 할 필요 있느냐. 이게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집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원론적으로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식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박탈감 느낄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냐 이렇게. 또 반대로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사실 좀 형평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정부의 입장은 그거죠. 이 역전세 리스크가 확대돼서 심리가 좀 너무 가라앉게 되면 전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될까 봐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이전되고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지금 망한다고 생각하고 다 돈을 빼면 사실 은행 살아남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경제라는 게 서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 정부가 이제 그런 면도 참작을 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줘 가지고 못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거를 대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돼요. 그러나 임대인이 갭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못 갚을 능력이 됐을 때는 팔아서 갚는 게 당연한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도와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래서 정부도 애를 쓴 것 같은데 담보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차후에 2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 논리가 좀 어느 정도 맞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해 주는 거는 이건 모랄 도덕적인 해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는 좋지만 디테일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안들이 분명히 어떤 선을 거서 담보 능력이 있고 대출 갚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이건 또 다른 갭 투자 도용기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잘 헤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갭 투자 등을 통해서 부동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집주인을 왜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조치가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죠. 자, 또 하나 이제 주목받는 것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말은 종부세 기준을 바꾸어서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을 기존대로 유지해서 종부세를 좀 깎아준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종부세는 이미 깎아줬고요. 깎아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미친 집값이라고 집값이 너무 높아지고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낼 수 없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 MB 정부에 들어와서 그거를 고려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시행령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법 안에는 다 내게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그걸 조절해 주는 거죠. 가계의 상태를 감안해서 그런 어떤 명분화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아이러니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만 해도 이미 주택가격이 한 18% 내려갔잖아요. 20%. 내려갔으니까 종부세 부담이 줄은 건 사실이죠. 줄은 상태에서 또 종부세 상한 가이드도 낮췄어요. 여야가 합을 해서. 그럼 또 부담이 줄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벌써 1분기만 37조인데 모든 국민이 생각해도 그럼 종부세는 세금을 더 걷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되는데 연초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공시가격이 좀 내려갔고 종부세도 낮췄으니 그냥 80%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100원이 나왔을 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가지고 정부가 50% 하면 50%만 내게 되고 80% 하면 80%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은 95%까지 갔었잖아요. 주택가격이 내려갔고 공시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다들 80% 생각했고 정부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60%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좀 비판받는 것 같아요. 이거 부자 감세에만 너무 좀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기자분들도 저한테 물어볼 때 질문이 달라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분들이 확정 져놓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이건 좀 부자한테 너무 치우친 정책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KBS 기자는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자, 주제를 조금 돌려서 요즘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 아니 이게 뭐길래 두 가구에 93만 명이 모여있고 이른바
흑석자의 로또다. 그래서 예. 어떤 집 한 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흑석자의 이 당첨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 네. 흑석자의 대박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59제곱미터 하나하고 84제곱미터 한 개,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이유는 이 우리 주택법이나 이런 법령에요. 보류지라 그래서 이제 조합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집을 한두 채를 이렇게 조합해서 갖고 있다가 모자르면 그걸 팔아서 메꾸고 남으면 팔아서 주민들한테 나눠줍니다. 예. 그게 이제 59제곱미터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84제곱은 또 계약 취소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취소분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그 보류지는 전국에서 유주택, 무주택 안 가리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청약 조건도 없고. 네. 근데 분양가는 예전에 최초의 분양가로 또 분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싸지 않겠네요. 그렇죠. 2020년도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그 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어서 낮은 가격이거든요. 59제곱이 한 6억 얼마 되는데 우리가 발코니 확장비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거 포함이에요 또. 에어컨 안 들어가고. 84제곱은 에어컨에다가 발코니 확장비 포함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주위 시세에 비교하면은 전세가 수준인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당첨만 된다면 에어컨 안 켜도 시원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좀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뭐 나올 만한 이런 비슷한 물량이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보류지 같은 경우는요. 조합이 청산을 하면서 하는데 청산 시기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준공인 승인이 나서 입주를 한 중인데 이거 뭐 정산이 좀 늦어져요. 그럼 막 6개월 느릴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또 부동산 앱에 보시면 그것만 모아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거기다 알람 신청하시면 이런 거 나올 때 놓치지 않고 또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는 흑석자이가 계속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경제 관련된 소식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 많이 더운데 시사본부와 함께 좀 청량한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